차가 강원도 설악산의 깊은 산속 캠핑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저녁 노을이 숲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차를 세우자마자 시어머니는 차문을 잡고 천천히 내리며 허리를 주물렀다. 아이고, 이 산길 때문에 뼈마디가 다 쑤시네. 지은아, 어서 트렁크에서 텐트랑 방수매트 좀 꺼내렴. 나랑 정호는 잠시 쉬어야겠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고 트렁크를 열었다. 대형 등산 배낭 3개, 2인용 텐트 2동,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취사도구까지 다 합치면 좋게 20kg은 넘어 보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가장 무거운 텐트 가방을 들었다. 2걸음 떼자마자 팔이 시큰거렸다. 남편 박정호에게 도와달라고 부르려 고개를 돌렸는데 그는 시어머니 곁에 쭈그려 앉아 생수를 건네며 아양을 떨고 있었다. 어머니, 힘드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시키면 되죠. 젊은 사람이 일 좀 더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나를 힐끗 쳐다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역시 내 아들밖에 없네. 어떤 사람이랑은 다르게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눈치가 저 모양이니. 나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짐을 하나씩 지정된 캠핑구역으로 옮겼다. 캠핑장에는 이미 몇몇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텐트 폴대를 조립하다가 금속 끝에 손가락을 베었다. 핏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마침 정우가 다가왔다. 그는 내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뭐해? 빨리 좀 서둘러. 해지기 전에 저녁 해야지. 우리 엄마 배고픈 거 못 참으셔. 내가 겨우 텐트 2동을 설치하고 방수 매트까지 깔았을 때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다. 휴대용 버너를 꺼내 라면을 끓이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다가왔다. 새아가, 난 뜨끈한 국물 있는 라면이 먹고 싶구나. 공용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오렴. 오는 길에 씻어둔 채소도 가져오고 공용 취사장은 캠핑장 반대편 끝에 있어 걸어서 10분은 좋게 걸리는 산길이었다.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다고 말하려는데 정우가 내 등을 떠밀었다.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뭘 꾸물거려? 어서 다녀와. 그날 밤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낮 동안의 피로로 온몸이 쑤시는 데다 산속의 기온은 뚝 떨어졌고 텐트 안의 침낭은 얇았다. 밤새 뒤척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공용 화장실에 갈 겸 몸도 풀기로 했다. 캠핑장은 고요했고 오직 벌레 우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뿐이었다. 나는 돌길을 따라 걷다가 시어머니와 정우의 텐트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정우의 흥분된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내 귓가에 밝혔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해돋이 볼 때 제가 기회를 봐서 그 여자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게요. 발을 헛디뎌서 사고사한 거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못할 거예요. 한국 돌아가면 그 여자 명의로 된 2천억 유산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고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고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텐트 안에서 시어머니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내 아들이 주도면밀하구나. 그 계집애는 우리가 정말로 가족 간의 정을 다지러 온 줄 알 거야. 방심하고 있겠지. 내일은 손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흔적 남기지 말고. 나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뒷걸음질 쳐 옆에 있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무숲이 바스락거렸다. 나는 나무에 기댄 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 캠핑은 처음부터 나를 노린 살인 계획이었던 것이다. 숲속의 바람은 습기를 머금고 내 뒷목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억지로 심호흡을 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정호의 흥분된 목소리, 시어머니의 계략이 검은 그림자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출발하기 전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지은아, 너랑 정호 결혼한 지 1년인데 맨날 일 때문에 바쁘다고만 하고 이번에 산에 가서 캠핑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정도 좀 쌓고 그러자. 그때는 시어머니가 웬일로 다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게 나를 위한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심지어 그들은 내게 일부러 헐렁한 회색 아웃도어 옷을 입으라고 했다. 산길이 험하니 편하게 활동하라고. 지금 생각하니 활동하기 편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는 수작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차가운 액정이 손에 닿았다. 서둘러 화면을 켜자 신호 표시 칸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만 가득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뒀던 것이다. 휴대폰 신호마저 터지지 않는 외진 캠핑장을 골라 나의 구조 요청 가능성을 차단했다. 나는 숲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돌아왔다. 나뭇가지를 밟아 소리를 낼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내 텐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었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잠옷 차림에 손전등을 들고 내 텐트 주위를 맴돌며 중얼거렸다. 지은이잖아. 산이라 추울까봐 두꺼운 담요 하나 가져왔는데 텐트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잠든 척하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전등 불빛이 텐트 입구를 흘다가 몇 초간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안 일어났나 보네. 그럼 담요는 문 앞에 둘 테니 내일 아침에 꼭 덮으렴.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만 나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담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여전히 텐트 안에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그녀의 텐트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조용히 내 텐트로 돌아왔다. 텐트 안 공기는 답답하고 차가웠다. 나는 침낭 속에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그들은 내일 아침 일찍 손을 쓸 것이다. 어떻게든 스스로를 구해야만 했다. 나는 배낭을 뒤져 모든 물건을 방수 매트 위에 쏟아냈다. 등산 스틱, 물병, 압축 비상식량, 다용도 멀티툴, 그리고 아버지가 출발 전에 쥐어주신 초소형 녹음기. 그때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게 널 도와줄 거다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유난 떤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나는 녹음기를 꽉 쥐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붉은 표시등이 희미하게 켜졌다. 그때 텐트 밖에서 또다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녹음기를 침낭 안쪽에 숨기고 자는 척몸을 뒤척였다. 이번엔 정호였다. 그는 텐트 밖에 잠시 서 있다가 텐트 지퍼를 살짝 당겨보았다. 지퍼가 잘 잠긴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돌아섰다. 나는 눈을 뜬 채 텐트 천장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그 밤은 산속의 혹한보다 더 길고 혹독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진짜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 텐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부러 명랑한 척하는 목소리였다. 지은아, 어서 일어나렴. 우리 절벽에 가서 해돋이 봐야지. 여기 일출이 그렇게 아름답기로 유명하단다. 나는 침낭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심호흡을 했다. 일부러 느릿느릿 텐트 문을 열었다. 정호는 이미 배낭을 다 챙긴 채였다. 내가 나오자마자 그는 다가와 살갑게 내 등산 배낭을 받아들었다. 여보, 내가 들어줄게. 절벽 가는 길이 험하니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그의 손가락이 내 손목에 닿았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츠렸다. 그의 눈에 순간 짜증이 스쳤지만 금세 표정을 감췄다. 시어머니는 앞서 걸으며 이따금 나를 돌아보며 웃으며 물었다. 새아가 어젯밤에 잘 잤니? 텐트 문 앞에 담요는 그대로 있던데 춥지는 않았고? 나는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떠보는 기색을 못 들은 척했다. 네, 잘 잤어요. 너무 피곤했는지 아침까지 푹 잤나 봐요. 담요는 못 봤네요. 절벽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온통 자갈 비탈길이었다. 정호는 내 옆에서 걸으며 은근슬쩍 나를 절벽 가장자리로 밀었다. 시어머니는 앞에서 길을 안내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지은아,
어젯밤에 혹시 이상한 소리 못 들었니? 나랑 정호는 한밤중에 숲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맹수라도 있을까봐 너 걱정 많이 했단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가 어젯밤의 밀담을 내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일부러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저 정말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말을 하며 나는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옆에 있는 낮은 나무를 꽉 잡았다. 아야, 발목을 삔 것 같아요. 정호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정호가 서둘러 다가와 나를 부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어서 일어나. 해돋이 시작하겠어. 나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아파서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안 되겠어요.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이라도 보고 오세요. 저는 캠핑장으로 돌아가 있을게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와 나를 잡아 끌려 하며 재촉했다. 이까짓 작은 상처는 좀 참으면 돼. 모처럼 왔는데 해돋이를 놓치면 안 되지. 나는 그 틈을 타 절벽에서 더 멀어지며 나무줄기를 꽉 붙잡았다. 정말 못 걷겠어요. 이러다 또 넘어지면 더 큰일 나요. 두 분 다녀오세요. 저는 천천히 캠핑장으로 돌아갈게요. 정호가 무언가 더 말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눈짓을 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일단 캠핑장으로 돌아가 나중에 다시 방법을 생각하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호는 그제야 안심한 듯 걱정스러운 척 말했다. 그럼 조심해서 가. 우리도 해돋이 보고 바로 돌아갈게. 나는 두 사람이 절벽 쪽으로 돌아가 모퉁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그제야 나무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방금 발목을 삔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나의 계책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캠핑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길가의 덤불을 잡고 절뚝거리며 캠핑장으로 향했다. 혹시나 정호와 시어머니가 돌아볼까봐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계속했다. 캠핑장 텐트 구역에 막 도착했을 때 정호의 배낭이 내 텐트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역시 그들은 해돋이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다. 나보다 먼저 캠핑장으로 돌아와 무언가를 꾸미려 했던 것이다. 나는 텐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지퍼를 걸어 잠갔다. 그리고 즉시 침낭 속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아까 산길에서 나는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와 정호의 대화, 그리고 내가 발목을 다쳤을 때의 그들의 반응이 모두 녹음되었을 것이다. 나는 녹음기를 배낭 가장 깊숙한 곳, 아버지가 특별히 만들어주신 비밀 주머니에 넣었다. 평소에 중요한 신분증을 넣어두는 곳이라 다른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었다. 막 정리를 끝냈을 때 텐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안에 있니? 내가 구급상자 가져왔다. 발목 치료해 주려고. 나는 서둘러 자세를 고쳐 앉아 정말로 발목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구급상자를 들고 들어와 텐트 안을 훑어보더니 마지막으로 내 배낭에 시선을 고정했다. 배낭은 왜 열어뒀니? 뭐 찾을 거라도 있었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배낭 지퍼를 올렸다. 아까 휴지 찾으려다가 못 찾아서 그냥 뒀어요. 시어머니는 쭈그려 앉아 구급상자를 열고 소독약과 거즈를 꺼냈지만 내 발목은 건드리지 않고 엉뚱한 것을 물었다. 아까 산에서 다른 사람은 못 만났지? 여기 워낙 외진 곳이라 낯선 사람이랑은 말 섞지 마라. 나는 그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발설했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못 만났어요. 저 혼자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때 텐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캠핑장 관리인 김 아저씨였다. 그는 순찰 기록부를 들고 지나가며 물었다. 정호 씨 부인, 발은 괜찮아요? 아까 정호 씨한테 발목을 삐었다고 들었는데 나는 눈이 번쩍 뜨여 김 아저씨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고 김 아저씨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유, 괜찮아요. 그냥 살짝 빈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김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저 앞 관리소에 있을게요. 김 아저씨가 멀어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위협적으로 말했다. 세아가 내가 경고하는데 괜한 장께 부리지 마. 여긴 사방이 산이라 네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겁먹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등 뒤에 숨긴 손으로는 다용도 멀티툴을 꽉 쥐고 있었다. 아까 배낭을 정리할 때 일부러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순순히 굴복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콧방귀를 뀌었다. 나랑 정호는 뭐 좀 먹을 거 준비하러 갈 테니 텐트 안에 얌전히 있어.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텐트 문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나는 즉시 일어나 텐트 벽에 귀를 대고 밖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이 다른 텐트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것은 잠시의 평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절벽에서 실패했으니 분명 캠핑장에서 다른 기회를 노릴 것이다. 나는 서둘러 구조를 요청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것이다. 텐트 안의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문틈으로 가끔 지나가는 다른 캠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위협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그들이 휴대폰 신호를 차단할 정도라면 캠핑장을 미리 답사해서 공중전화 부스의 위치도 알고 있을 것이다. 서둘러야 했다. 나는 조용히 배낭 지퍼를 열고 다용도 멀티툴을 꺼내 손에 쥐었다. 초소형 녹음기는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텐트 문을 묶은 끈을 풀었다. 밖은 조용했다. 정우와 시어머니의 텐트에서는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허리를 숙이고 텐트 가장자리를 따라 캠핑장 입구 쪽으로 향했다. 어제 체크인할 때 보았던 공중전화 부스가 거기에 있었다.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 정우가 텐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 물병을 들고 있었다.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서둘러 큰 나무 뒤에 숨었다. 그가 내 텐트 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물 가져왔어. 안에서 대답이 없자 그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곧장 캠핑장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가 내가 전화를 걸러갔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거의 뛰다시피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 다행히 부스는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나는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정우랑 시어머니가 저를 해치려고 해요. 캠핑장에서 절 절벽 아래로 밀어서 제 유산 2천억을 가로채려고 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 부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정우가 뛰어들어와 수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네가 감히 구조 요청을 해? 그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나는 몸부림치며 피했고 손에 들고 있던 멀티툴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는 소리를 냈다. 정호는 그 틈을 타 내 손목을 잡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나랑 같이 돌아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널 절벽으로 끌고 갈 줄 알아. 나는 이를 악물고 무릎으로 그의 아랫배를 힘껏 찼다. 그는 아픔에 신음하며 손에 힘을 풀었다. 나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머리채를 잡혀 텐트 쪽으로 질질 끌려갔다. 지나가던 몇몇 캠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정호는 즉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토라져서 제가 달래서 데려가는 중입니다. 아무도 나서서 막지 않았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나는 내 텐트로 끌려 돌아왔다.
그는 밧줄을 찾아 내 손목을 텐트 폴대에 묶었다. 그리고 문을 단단히 잠갔다. 여기 얌전히 있어. 이따가 엄마랑 와서 널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텐트 문이 닫히고 순식간에 어둠이 나를 감쌌다. 나는 폴대에 기댄 채였다. 손목은 밧줄에 졸려 아팠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방금 전에 전화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분명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나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계실지도 모른다. 나는 안주머니의 녹음기를 만져보았다. 다행히 정호에게 들키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증거였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손목을 묶은 밧줄은 점점 더 조여왔고 피가 통하지 않아 손끝이 저릿했다. 나는 텐트 천장의 환기구를 바라보며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정우와 시어머니는 분명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밧줄을 풀어야만 했다. 나는 몸을 움직여 묶인 손목을 옆에 있는 방수매트에 가져다 댔다. 손톱으로 매트 가장자리에 천을 긁어 밧줄을 끊어보려 했지만 천은 너무 질겨서 흰 자국만 남을 뿐이었다. 그때 공중전화 부스에 떨어뜨린 멀티툴이 생각났다. 아까 너무 급해서 그곳에 두고 왔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배낭 안에 있는 물건들이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돌려 묶이지 않은 손으로 배낭을 더듬어 열었다. 차가운 금속 물체가 손에 잡혔다. 등산 스틱의 버클이었다. 나는 서둘러 버클을 빼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조금씩 밧줄을 긁기 시작했다. 버클은 무뎌서 손바닥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밧줄을 긁을 때마다 텐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정호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마침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졌다. 나는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주무르며 버클을 배낭에 다시 집어넣었다. 바로 그때 텐트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지은아, 배고프지? 내가 국수 한 그릇 끓여왔다. 어서 뜨거울 때 먹어. 그녀는 내 앞에 그릇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자연스러운 친절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릇 안에 국수를 노려보았다. 심장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들은 분명 국수 안에 무언가를 탔을 것이다. 내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들려고. 나는 젓가락을 드는 척하다가 시어머니가 구급상자를 정리하려 몸을 돌린 순간 벌떡 일어나 등산 스틱의 금속 끝부분을 그녀의 허리에 겨눴다. 움직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이걸로 찔러버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고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은아, 너 왜 이래? 진정하고 말로 하자. 나는 등산 스틱을 더 앞으로 밀었다. 말해봐요. 왜 날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의 2천억 유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정호가 시킨 거야. 내 아버지가 2천억을 내 명의로 돌려놓은 걸 알고는 그 돈을 전부 손에 넣으려고. 네가 죽기만 하면 그 돈이 자기 것이 되고 나도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어. 어머니, 그 여자한테 그런 말을 왜 해요? 텐트 문이 발길질에 열리며 정호가 뛰어들어왔다. 내가 등산 스틱으로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충혈되었다. 이지은,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그는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그에게 던졌다. 약병은 빗나갔지만 내가 반응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나는 옆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 그의 다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정호는 윽소리를 내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 틈을 타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등산 스틱으로 그의 팔을 휘감았다. 박정호, 이제 그만 연기해. 너랑 내 엄마가 날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 내가 다 녹음해뒀으니까. 정호는 발버둥치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녹음했으면 뭐? 여기서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는 갑자기 힘을 주어 내게서 벗어나더니 내 안주머니에 있는 녹음기를 뺏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서둘러 뒤로 물러나다가 텐트 폴대에 부딪혔고 등산 스틱을 놓치고 말았다. 정호는 즉시 내게 달려들어 나를 누르고 내 목을 졸랐다. 오늘 내가 기어코
널 여기서 죽이고 말겠어.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바닥을 더듬었다. 마침내 침낭 아래 숨겨두었던 다용도 멀티툴이 손에 잡혔다. 아까 전화부스에서 돌아올 때 정호 몰래 주워왔던 것이다. 나는 멀티툴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정호의 팔을 그었다. 악! 정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그의 팔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재킷을 붉게 물들였다. 그는 내 손에 들린 멀티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감히 반항을 해? 나는 텐트 폴대를 잡고 일어섰다. 손에는 멀티툴을 꽉 쥐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그가 나를 해칠 기회를 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정호는 피 흘리는 팔을 감싸준 채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는 바닥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내게 던졌다. 나는 재빨리 시어머니를 잡아 끌며 옆으로 피했다. 의자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텐트 폴대에 부딪혔고 금속 기둥이 휘어졌다. 엄마, 비켜요. 오늘 저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겠어. 정호는 울부짖으며 다시 달려들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정호에게 부딪혔고 두 사람은 엉켜 넘어졌다. 나는 그 틈을 타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 해요. 아침이라 캠핑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몇몇 캠핑객들이 소리를 듣고 텐트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에요? 옆 텐트에 이 여사님이 아이를 안고 나와 허둥지둥하는 나와 뒤쫓아 나온 정호와 시어머니를 보고는 급히 나를 막아섰다. 아가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그때 정호가 따라와 내 팔을 잡았다. 그는 이 여사님에게 해명했다. 아주머니, 별일 아니에요. 부부 싸움하다가 아내가 토라져서 그래요. 시어머니도 서둘러 거들었다. 맞아요, 맞아. 우리 며느리가 성질이 좀 고약해서 별것도 아닌 일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요. 주변에 박 선생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해 몇몇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모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것이 내가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다. 만약 이들이 이 상황을 얼버무리게 둔다면 내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나는 정호의 손을 뿌리치고 안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호의 흥분된 목소리가 즉시 흘러나왔다. 어머니, 내일 아침 해돋이 볼 때 제가 기회를 봐서 그 여자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게요. 발을 헛디뎌서 사고사한 거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못할 거예요.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듣지 마세요. 저 여자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더 잘 알겠죠.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박 선생님 뒤에 숨었다. 어젯밤에 제가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가다가 저 사람들 텐트를 지났어요. 어떻게 저를 죽일지 상의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전부 저희 아버지가 제게 주시기로 한 2천억 유산 때문이에요. 이 여사님은 녹음을 듣고 즉시 아이를 등 뒤로 보호하며 정호와 시어머니를 향해 분노에 차소리쳤다. 당신들 정말 너무하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해? 박 선생님도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나서 정호를 막았다. 이보쇼, 젊은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큰 죄를 짓는 거요. 정호는 모든 사람이 내 편을 드는 것을 보고도 변명하려 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유산을 저한테 주기 싫어서. 모함이라고? 나는 냉소하며 그의 팔에 난 상처를 가리켰다. 그럼 당신 팔의 상처는 어떻게 된 건데? 방금 당신이 내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잖아. 그리고 당신들 아까 텐트 안에서 약탄 국수를 나한테 먹이려고 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주변 캠핑객들은 웅성거리며 정호와 시어머니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이 여사님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겠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정호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박 선생님이 즉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가.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실을 밝혀야지. 시어머니는 대세가 기운 것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입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니야. 다 정우가 시킨 거야. 나는 캠핑객들에게 둘러싸인 정우와 시어머니를 보며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박 선생님과 이 여사님 등은 정호와 시어머니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으려 그들을 단단히 둘러쌌다. 이 여사님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 여긴 왜 신호가 안 터지지? 설마 저 사람들이 차단한 건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그들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두었던 것이다. 심지어 캠핑장의 신호까지 방해할 수 있다니. 제가 관리인 김아저씨 관리소로 가볼게요. 거기엔 위성 전화가 있을 겁니다. 박 선생님은 말을 마치고 캠핑장 안쪽으로 달려갔다. 정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갑자기 발버둥치며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엄마, 뭐해요? 어서 이 사람들 좀 밀쳐봐요. 우리 경찰한테 잡히면 다 끝장이야. 시어머니는 그의 말에 갑자기 힘을 얻은 듯 옆에 있던 이 여사님을 밀치려 했다. 이 여사님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서둘러 이 여사님을 부축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더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주변 캠핑객들이 서둘러 정호를 제압하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선생님이 김 아저씨와 함께 돌아왔다. 김 아저씨는 위성 전화를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하더군요. 약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정호는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더욱 거세게 저항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지은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저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함정이라고?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여기엔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내상의 보험 수혜자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는 대화도 녹음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틀어줄까? 정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도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순간 욕심이라고요? 제 목숨을 노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하면 끝인가요? 너무 늦었어요.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은아, 괜찮니? 네가 아까 걸었던 구조 전화를 받고 바로 현지 경찰과 사설 경호팀에 연락했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약 10분이면 캠핑장에 도착할 거다. 아빠, 전 괜찮아요. 정우랑 시어머니는 다른 캠핑객들이 붙잡고 있어요. 김 아저씨도 경찰에 신고했고요. 나는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드디어 놓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면 이번에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호는 나와 아버지의 통화를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0분 후 캠핑장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몇 대의 경찰차와 검은색 SUV가 들어섰다. 경찰이 먼저 내려 정우와 시어머니를 제압했고 사설 경호팀의 최 팀장이 내게 다가왔다. 이지은 씨, 회장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김 아저씨는 위성전화 통화 기록을 경찰에게 넘겼고 박 선생님과 이 여사님 등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술하며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정호와 시어머니는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로 연행되었다. 정호는 차에 타면서도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지은, 너 두고 봐. 나는 그를 무시했다. 그가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찰의 조사는
착착 진행되었다. 몇 명의 경찰관이 나와 정호, 시어머니의 텐트를 꼼꼼히 수색하며 사진 증거를 남겼다. 텐트 폴대의 칼자국, 엎질러진 약병, 손도 대지 않은 국수 그릇 등이 모두 기록되었다. 최 팀장이 내 곁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지은 씨,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락해서 그 국수 그릇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정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곧 도착하실 겁니다. 따님의 안전이 걱정되어 직접 오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는 정호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따금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캠핑장으로 들어섰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내게로 빠르게 걸어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지은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짐작이 갔다. 아빠, 저 괜찮아요. 나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이틀간 팽팽하게 긴장했던 신경이 드디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는 내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위로하셨다. 괜찮다. 아빠가 있잖니?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그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 경위가 다가왔다. 그는 수첩을 들고 있었다. 이지은 씨, 번거로우시겠지만 사건 경위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밀담 내용, 협박, 그리고 저항 당시 상황까지 포함해서요. 나는 눈물을 닦고 어젯밤 밀담을 들었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 경위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를 그에게 건넸다. 여기엔 그들이 살인을 모의하고 유산을 가로채려 한 내용, 그리고 상해보험 수혜자를 변경하려 한 내용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경위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말했다. 증거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정황으로 볼 때 박정호와 그의 모친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정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정호에게 다가가 신문을 시작했다. 정호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녹음 증거와 캠핑객들의 증언 앞에서 이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간헐적으로 인정했다. 시어머니는 정호가 자백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다 정호가 꾸민 일이에요. 지은이가 죽으면 2천억 유산도 받고 상해 보험금까지 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한순간 욕심이 나서 그만. 나는 그제야 정호가 내 유산을 상속받는 것뿐만 아니라 출발 전에 몰래 내 명의의 고액 상해 보험 수혜자를 자기 자신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고로 죽은 후에 보험금까지 이중으로 챙기려 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최 팀장에게 말했다.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당 보험을 동결시키게. 절대 그놈들 손에 돈이 들어가게 해선 안 돼. 그리고 박정호와 그 여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내 딸의 자산을 빼돌리려는 흔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최 팀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꺼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경찰은 정호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캠핑장을 떠났다. 그들은 경찰서로 이송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차에 태우셨다. 지은아, 이제 집으로 가자.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 겪게 하지 않을게. 나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캠핑장을 바라보았다. 이 악몽 같은 경험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 주, 나는 거의 매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다. 이 경위로부터 정호와 시어머니가 나를 살해하려 한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캠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중개업자와 접촉해 내 명의로 된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서류에 내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변호인단을 투입하여 정호와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부동산, 주식을 동결시켰다.
동시에 정호에게 양도하려 했던 아버지 회사 지분 5%의 증여 계획도 철회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원래 우리 결혼기념일에 그에게 주려 했던 깜짝 선물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미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3주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정호와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가명을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이 경위가 법정에서 초소형 녹음기에 담긴 밀담 내용을 재생하고 정호가 상해보험 수혜자를 변경한 증거와 캠핑객들의 증언을 제시하자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정호와 시어머니의 살인 미수죄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호에게 징역 7년, 시어머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나는 법원에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한산간 지역 어린이 공익재단으로 가셨다. 나는 기부협약서에 서명하고 4명의 재산의 20%를 산간 지역 학교와 어린이 의료시설 건립을 위해 기부했다. 재단 책임자가 건네주는 기부 증서를 보며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다. 한때 정호와 시어머니가 탐냈던 그 부가 죄악의 근원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에서도 소식이 왔다. 정호가 보험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그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으며 그를 보험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려 평생 어떤 상업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게 조치했다. 그날 오후 나는 집 서재에 앉아 창밖에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시더니 서류 한 부를 내미셨다. 지은아, 이건 박정호와 그 여자 명의 재산 처분 보고서다. 그들의 부동산과 예금은 이미 경매에 붙여졌고 그 수익금은 네가 캠핑 중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네가 후원하던 공익 프로젝트에 기부했다. 나는 서류를 받아 몇 장 넘겨본 후 덮었다. 아빠, 감사해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바보 같은 소리. 널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제부터는 우리 좋은 일만 생각하며 살자.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 머물렀다. 산골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도록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과거의 악몽이 완전히 끝났음을, 그리고 나만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Câu chuyện thứ hai, sự phản bội ngọt ngào. 설날을 쇠러 부산 친정에 가는 KTX를 탔다. 옆자리에 앉은 여대생이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젊은 여학생은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웃으며 자랑했다. 제 남자친구예요. 잘생겼죠? 심지어 상장사 임원이래요. 저한테 엄청 다정하다니까요. 나는 화면 속의 정장 차림의 남자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남편과 똑같이 생겼을 수 있지? 그때 여학생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달콤한 표정으로 스피커폰을 켰다.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자기야, 도착하면 전화해. KTX역으로 마중 나갈게. 전화기 속 목소리를 듣자 여학생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오빠는 우리 부모님 뵈러 갈 때 무슨 말 할지나 생각해요. 에이, 몰라. 나 곧 도착하니까 이만 끊을게요. 오는 길에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여학생도 나와 같은 역에서 내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시환이 말했던 출장이었던 것이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여학생이 전화를 끊고 나를 쳐다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더위와 설렘이 가득했다. 정말 못 말린다니까요. 저보다 6살이나 많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저를 챙겨요. 제가 방학이라 집에 가는 것뿐인데 걱정된다면서 고객 미팅 장소를 일부러 부산으로 바꿨다잖아요. 내 속은 뒤집히고 있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나와 결혼한 후 고시환은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기 드문 좋은 남자라는 칭찬을 적잖이 들었다.
잘생긴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도 아주 좋았다. 다정하고 세심하며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 밖에서 다른 이성과 애매한 관계는커녕 연락처에 저장된 이성 연락처도 두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심지어 때때로 먼저 휴대폰을 건네며 마음대로 확인하라고 했다. 나는 고시환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우리 관계는 항상 안정적이었다. 올해는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며칠 전 그는 내게 미안하다며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했다. 올해는 나를 따라 친정에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연히 나는 이 여학생을 만나게 된 것이다. 나는 여학생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주 젊어 보이는데 아직 대학생이죠? 지금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먼저 묻자 여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제 남자친구는요, 사실 저희 학교 선배예요. 예전에 우수 졸업생 대표로 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너무 멋있어서 강연 끝나고 제가 먼저 카톡 아이디를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로 사귀게 될 줄은 몰랐죠. 내 눈빛에 의심이 서린 것을 보자 여학생의 얼굴에 약간의 불만이 스쳤다. 그녀는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유라와 시완의 연애 일상이라는 이름의 앨범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제 남자친구 진짜 잘생겼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최유라라는 이름의 이 여학생은 한 장 한 장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고시환은 턱을 근 채 카메라를 보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놀이공원에서는 커플룩을 입고 다른 사람의 카메라에 달콤한 모습으로 찍혔다. 사진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하나하나 대조해 보았다. 고시환이 야근, 업무, 회식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들이 대부분이었다. 내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최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나는 뻣뻣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최유라는 휴대폰에 있는 커플 앱을 열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52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내게 보여주었다. 오늘이 딱 52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기념일 챙기러 저를 데리러 온 거고요. 나는 최유라의 들뜬 표정을 보며 마음속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속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고시환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한 줄의 메시지를 입력했다. 뭐해? 고시환은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다. 방금 고객 미팅 끝내고 호텔로 돌아가는 중이야. 다음 순간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차 안에 있는 고시환의 사진이었다. 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내가 물으면 즉시 자신의 위치와 사진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너무나 신뢰했기에 그가 보낸 사진을 유심히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제야 자동차 백미러에 비친 익숙한 거리 풍경을 보고 나는 그곳이 내가 자란 부산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만약 내가 KTX에서 우연히 최유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고시환의 바람을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휴대폰을 덮었지만 최유라가 생각에 잠긴 듯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내 휴대폰은 사생활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그녀가 고시환의 사진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음 순간 최유라가 웃으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아주머니도 부산에 설세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카톡 친구예요. 이 길에 아주머니랑 얘기하는 거 정말 즐거웠어요. 몇 번이나 아주머니라고 불리자 기분이 좀 상했다. 나도 그녀보다 겨우 6살 많을 뿐인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로 어린 아가씨와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최유라의 카톡 친구 추가 요청을 수락했다. 고시환과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했다. 최유라는 그저 악에 없는 사람일 수 있으니 그녀에게 이중의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 KTX가 역에 도착했다.
최유라는 분홍색 캐리어를 끌고 신나게 역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랐고 신분증을 찍고 개찰구를 나섰다. 고시환이 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자 최유라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키스를 나눴다. 보고 싶었어. 우리 이틀이나 못 봤잖아. 고시환은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틀 못 봤다고 이렇게 보고 싶었어? 나는 조용히 옆에 서서 두 사람의 친밀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고시환의 시선은 온통 최유라에게 쏠려 있어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나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한 손으로 캐리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최유라의 손을 잡았다. 가자. 남자친구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항상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던 그 손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붉은 자국만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이미 저녁을 차려 놓으셨다. 시환이는 같이 안 왔니? 일 때문에 바쁜가 보구나. 엄마는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셨다. 나는 힘없이 내라고 대답하고 고시환의 바람 피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설날에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환의 배신을 용납할 수는 없었다. 저녁을 먹고 휴대폰을 열었다. 고시환이 20분 전에 메시지를 보내왔다. 호텔 도착해서 이제 쉬려고. 여보는 집에 잘 도착했어? 내가 묵는 호텔 보여줄게. 고시환은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방금 업데이트된 최유라의 카카오 스토리를 열어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다. 사진 속 최유라는 얇은 잠옷을 입고 고시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고시환은 막 샤워를 마친 듯 몸에 목욕 타월만 두르고 있었다. 집에 왔지만 남자친구랑 호텔에 있어요. 내일 아침 또 못 일어나겠네. 유유. 이 게시물은 몇 분 전에 올라온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고시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리다가 황급히 끊겼다. 나는 무표정하게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전화가 금방 끊겼다. 5번째인지 6번째인지 모를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영상통화가 마침내 연결되었다. 화면 속에서 고시환은 상의를 벗은 채였고 가슴이 호흡에 따라 상하로 움직였다. 누가 봐도 막 격렬한 운동을 한 후의 모습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약간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래, 여보? 나 방금 자고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자? 오늘 고객 만나느라 너무 피곤해서. 고시환은 하품하는 신용을 했다. 여보, 나 너무 졸려서. 별일 없으면 그냥 잘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지도 않았다. 맞은편에서 비닐 포장지가 뜯어지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화면 속 고시환의 안색이 갑자기 변하며 나지막이 신음했다. 그는 휴대폰을 더 높이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정욕이 서려 있었다. 여보. 고시환의 목소리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약간 쉬어 있었다. 별일 없으면 끊을게. 나는 고시환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참을성이 바닥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바쁜 일 봐. 전화가 끊겼다. 나는 고시환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최유라와 함께 있을 모든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마음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오늘에서야 나는 내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낱 웃음거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와 고시환은 대학 졸업하던 해에 만났다. 그때 그는 아직 인턴이었고 나도 디자인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셰어하우스 룸메이트였고 매일 몇 번씩 마주쳤다. 고시환은 요리를 잘했지만 나는 주방에서는 젬병이었다. 친해진 후 고시환은 요리할 때 일부러 1인분을 더 만들고는 내 방문을 두드리곤 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같이 먹을래요? 당시 고시환의 얼굴은 앳됐고 나를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 어색했던 시절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함께 노력했다. 몇 년 사이에 그는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이 번화한 도시에 집을 샀다. 나도 나의 노력과 재능으로 작은 디자인 어시스턴트에서 회사의 디자인 총괄이 되었다. 우리도 일찌감치 혼인신고를 하고 작지 않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고시환은 우리의 모든 기념일을 기억했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 나도 주방 젬병에서 그가 좋아하는 몇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은 종종 우리가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고시환이 나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첫사랑에 빠진 청년 같다고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권태기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우리의 소위 사랑이라는 것이 500여일 전부터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위가 경련을 일으켰다. 나는 배를 움켜쥐고 침대에 누웠다. 너무 괴롭고 너무 울고 싶었다. 고시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슬픔에서 겨우 벗어나 휴대폰을 들었다. 영상통화에서 고시환은 분명히 나를 여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최유라는 고시환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최유라와의 채팅방을 열고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유라 씨, 안녕하세요. 다시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고시환의 아내입니다. 네, 당신이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그 고시환 씨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메시지를 보낸 지 잠시 후 최유라가 답장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과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KTX에서 사실 당신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카톡 친구 추가도 제가 일부러 한 거고요. 시환 오빠 와이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했는데 그냥 늙은 아줌마였네요. 오늘 밤 당신도 들었겠지만 시환 오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아셨겠죠? 최유라의 당당한 답장에 나는 냉소를 지었다. 역시 최유라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친구 추가도 일부러 한 것이고 카카오 스토리도나 보라고 올린 것이었다. 당신처럼 앞날이 창창한 학생이 왜 굳이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 상간녀 노릇을 하는 거죠? 내가 묻자 최유라는 마치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듯 메시지를 퍼부었다. 저는 그냥 시환 오빠를 조금 늦게 만났을 뿐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환 오빠가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데 감정으로 따지면 당신이 상간녀 아니에요? 제가 애교 한번 부렸더니 우리 부모님 뵈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당신은요? 혼자 KTX 타고 집에 가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겠네요. 눈치가 있으면 빨리 시환 오빠랑 이혼하세요.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내게 위치 정보를 하나 보냈다. 부산의 한 레스토랑 위치였다. 못 믿겠으면 직접 와서 보세요. 고시환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화면을 잠시 노려보다가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나는 그 레스토랑으로 갔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 역시 고시환이 보였다. 그는 최유라의 손을 잡고 있었고 옆에는 온화하게 웃고 있는 두 노인이 함께 있었다. 최유라의 부모님인 것 같았다. 고시환은 두 노인에게 먼저 문을 열어주고 손에는 값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 무언가 말했고 두 노인은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촬영했다. 그와 최유라의 모든 친밀한 작은 행동들까지. 레스토랑 유리는 투명했고 나는 숨지 않고 창밖에 바로 섰다. 고시환은 최유라와 그녀의 가족들과 대화하며 부지런히 술을 따랐다. 무심코 그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고 내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순간 고시환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비싼 술이 바닥에 쏟아졌다. 최유라가 놀라 일어나 옆에 있던 티슈로 그를 닦아주었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하지만 고시환은 한 걸음 물러나며 최유라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나를 보며 당황과 경악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최유라도 창밖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위의 미소가 스쳤지만 다음 순간 웃을 수 없게 되었다. 고시환이 그녀의 가족들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와 곧장 내게로 걸어왔기 때문이다. 여보, 어떻게 여기에?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손을 옷에 닦았다. 내 표정이 차가운 것을 보고 고시환은 뻣뻣한 미소를 지었다. 나 방금 고객이랑 식사하고 있었는데 당신도 이 근처에 있었구나. 차는 저기 앞에 주차해뒀어. 먼저 차에 가서 기다려. 일 다 보고. 그가 허둥지둥 변명하는 말은 뒤따라온 최유라에 의해 끊겼다. 시환 오빠, 우리 부모님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 빨리 나랑 같이 돌아가자. 최유라가 다가와 고시환의 팔짱을 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도발적으로 쳐다보았다. 죄송하지만 시환 오빠는 오늘 당신이랑 못 돌아가요.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시환 오빠? 최유라가 고개를 돌려 기대에 찬 눈으로 고시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고시환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거의 즉시 그녀를 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는 그냥 동료 사이잖아. 장난도 이런 식으로 치는 거 아니야. 그는 경고하듯 최유라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가득했다. 여보, 저 여자 말 듣지 마. 내 동료인데 평소에도 좀 과한 장난을 자주 쳐. 고시환은 내 손을 잡았다. 업무 얘기는 저 친구한테 맡기고 우리 먼저 집에 가자. 엄마가 우리 같이 온 거 보면 엄청 기뻐하실 거야. 고시환은 나를 서둘러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편 옆에 있던 최유라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고시환,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 없어. 저 사람 이미 다 알고 있어. 오늘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해. 고시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최유라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네가 말한 거야? 내가 너한테 우리 일 저 사람한테만 알리지 않으면 내 요구 다 들어준다고 했잖아.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최유라는 아래 십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냥 네가 선택을 하길 바랐을 뿐이야. 나랑 윤하윤 사이에서 너는 한 명만 선택해야 해. 고시환, 너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를 선택해. 저 늙은 여자랑 이혼하라고. 고시환의 얼굴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큰 걸음으로 다가가 손을 들어 최유라의 뺨을 그대로 내리쳤다. 내가 그냥 하는 소리도 다 믿어? 네가 뭔데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내랑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뺨을 때린 후 고시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원이 서려 있었다. 여보, 저 여자가 내가 술 취했을 때 꿰어서 관계를 가진 거야. 내가 저 여자랑 완전히 끝낼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응?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나의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최유라는 옆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고시환, 소용없어. 내가 다 보여줬어. 우리 연애 사진, 우리가 만난 이야기, 저 사람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때 네가 내 카톡 아이디를 먼저 물어봤잖아. 내가 웃는 모습이 태양 같아서 따뜻하고 예쁘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내 아내랑은 감정이 없다고, 나랑 있을 때만 행복하다고 했잖아. 나는 그냥 네가 저 사람이랑 완전히 끝내도록 등을 밀어준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최유라는 울면서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 뵈러 와주겠다고도 했고. 고시환, 나한테 감정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 고시환은 고개를 돌렸지만 말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나윤이만 사랑해. 하지만 그의 옆에 늘어뜨린 손은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눈빛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니? 유라야, 시환이랑 왜 둘 다 나왔어? 최유라의 부모님이 두 사람이 연달아 나가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리다가 따라 나왔다. 최유라는 부모님을 보고 다시 아래 십술을 깨물며 고시환을 쳐다보았다. 나는 고시환이 옆에 늘어뜨린 손을 꽉 쥐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 노인을 보며 약간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친구를 만나서 잠시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두 분 먼저 유라랑 들어가서 식사 주문하고 계세요. 저 금방 들어갈게요. 그 말을 마치자 최유라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승리의 더위가 가득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내게 소리 없이 자랑했다. 내가 이겼어.
최유라는 부모님을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고시환은 애원하듯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최유라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아버님은 심장도 안 좋으시다고. 내가 차마 면전에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어. 맹세할게. 그냥 부모님이랑 식사만 하고 식사 끝나자마자 너한테 갈게. 응? 앞으로 최유라랑은 절대 연락 안 할게. 고시환은 나를 잘 알았다. 내가 최유라를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망신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서둘러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들어가기 전에 그는 내게 나지막이 기다려줘라고 말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서 떠났다. 차로 돌아와 나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고시환이 잡았던 손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평온하게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이혼해. 내가 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의 결혼은 끝날 운명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고시환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리고 바로 제주도행 비행기표와 리조트를 예약했다. 고시환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나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로 제주도로 가서 설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최유라를 차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나를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올린 친밀한 사진들을 모두 저장했다. 변호사에게 제출할 증거로. 최유라는 어리석게도 이틀이 멀다 하고 내게 사진을 잔뜩 보내왔다. 심지어 영상까지. 영상은 그녀가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휴대폰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화면 속 고시환은 최유라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달래고 있었다. 오늘 내가 일부러 너 때린 거 아니야. 그냥 나윤이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야. 왜 그렇게 나랑 나윤이 이혼하는 거에 집착해? 우리 지금 이대로도 좋잖아. 만약 나윤이가 이 일을 회사에 알려서 소문나면 내 부하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좀 착하게 굴면 안 될까? 며칠 후에 나랑 같이 나윤이 앞에 가서 네가 그냥 내 동료라고 해명해줘. 유라야, 나는 정말 너 좋아해. 최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무심코 휴대폰을 숨긴 방향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가는 약간 붉어져 있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뱃속의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울 수는 없잖아. 최유라가 일어나 옆 서랍에서 사용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고시환에게 건넸다. 고시환, 네가 저 여자랑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어떡해? 고시환은 완전히 멍해졌다. 최유라의 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들었다. 언제 임신했어? 최유라의 미소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일주일 전에 확인했어. 오빠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계속 숨기고 있었지. 그녀는 고시환의 손을 잡았다. 시환 오빠, 왜 나윤이랑 이혼 안 하는 거야? 내가 저 여자보다 젊고 예쁘고 이제 내 아이까지 가졌잖아. 말해두는데 이 아이 나는 꼭 낳을 거야. 만약 나보고 지우라고 하면 네 회사에 찾아가서 네 동료들한테 네가 나버렸다고 다 알릴 거야. 최유라는 그의 품에 앉아 애교 섞인 투정으로 고시환의 어깨를 쳤다. 고시환은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가볍게 토닥였다. 걱정 마. 이 아이 네가 낳고 싶으면 낳아. 내가 지우라고 안 할게. 다만 이혼은 작은 일이 아니야. 나랑 나윤이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고 헤어지려면 협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나한테 시간 좀 줄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완전히 연인에게 무한한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인 나는 그의 눈띠에서 스치는 차가운 기운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최유라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른 채였다. 그녀는 콧소리를 내며 계속 애교를 부렸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영상 속 두 사람은 침대로 뒹굴었고 잠시 후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라는 내가 전 과정을 보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류나윤 씨도 봤죠? 시환 오빠는 곧 당신이랑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세요. 어차피 시환 오빠가 선택한 사람은 저니까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요. 이미 고시환 씨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충고 한마디 할게요. 고시환 씨는 남한테 휘둘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당신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이 최유라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다만 영상 속 고시환의 그 눈빛이 정말 심상치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로 최유라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날 왜 내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녀의 뺨을 때렸을까? 하지만 나는 고시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왜 바람을 피웠겠는가? 하지만 최유라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의 아름다운 환상에 빠져 있었다. 당신이 아쉬워하는 거 알아요. 고시환처럼 완벽한 남자를 저라도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쉽지만 고시환은 저를 사랑하고 저는 그의 아이까지 가졌어요. 당신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쿨한 척 안 해도 돼요. 나는 최유라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증거 수집은 끝났고 나는 그녀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제주도에서 나는 부모님과 즐거운 설 연휴를 보냈다.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나는 고시환과의 일을 두 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저 이번에 돌아가면 고시환 씨랑 이혼할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고시환의 바람피운 사실을 이야기했다. 두 분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시더니 마지막에 엄마가 나를 안타깝게 안아주셨다. 우리 딸, 엄마가 응원할게. 고시환이랑 이혼해. 아빠도 옆에서 지지해 주셨다. 맞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랑 내 엄마는 영원히 내 편이야. 나는 코를 훌쩍이며 두 분께 작별 인사를 하고 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집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연 것은 고시환이었다. 그는 매우 초췌해 보였고 눈가는 붉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보, 고시환의 목소리는 매우 쉬어 있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네가 말한 이혼, 난 동의 못해?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시환을 바라보았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그를 보고 다정한 남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다정해 보이는 남자가 혼인 중에 500일 넘게 바람을 피웠다. 고시환, 나는 당신한테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이건 내가 변호사를 통해 초안을 작성한 이혼 합의서야. 문제없으면 사인해. 당신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고시환은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보지도 않고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음 순간 고시환은 나를 죽을 듯이 껴안았다. 안 돼. 나는 절대 이혼에 동의 못해. 여보, 내가 이미 잘못했다고 했잖아. 최유라 쪽도 내가 빨리 정리할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힘겹게 그의 품에서 벗어나 몇 걸음 물러섰다. 차갑게 고시환을 바라보았다. 고시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최유라 때문에 화난 거 알아.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지. 맞지? 여보, 최유라가 너한테 임신했다고 말했지?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조금도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고시환의 눈에 깨달음이 스쳤다. 역시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알았어. 나윤아, 걱정 마. 내가 빨리 그 여자 아이 처리할게. 그리고 그 여자랑도 깨끗하게 끝낼 거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고시환 씨, 이후의 일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우리 사이에서 잘못한 사람은 당신이야. 앞으로 당신이 최유라랑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원래 고시환에게 이 말을 하러 돌아온 것이었다. 말을 마치고 나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 더 이상 고시환을 상대하지 않았다. 간단하게 내 짐을 챙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설 연휴는 금방 지나갔다. 나는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날 출근 준비를 했다. 이제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커리어를 고집하며 아이를 가질 계획을 미뤄왔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고시환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업무 복귀 첫날 나는 내 상태를 잘 추스르려 노력했다.
누가 봐도 내가 설 연휴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원래는 상태를 잘 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유라가 내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내가 동료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다음 단계의 목표를 논의하고 있을 때 최유라가 갑자기 내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고 일부러 배를 내밀고 있었다. 한 손은 부드럽게 아랫배에 얹고 눈에는 더위가 가득했다. 류나윤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시간을 끌 수 있겠지만 내 뱃속의 아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요. 몇몇 동료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탐색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지막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최유라 앞으로 걸어갔다. 할 얘기 있으면 근처 카페 가서 하죠. 최유라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주문할 때도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카페 시완 오빠가 저 자주 데려왔어요. 당신은 모르죠? 몇 번이나 당신 퇴근 마중 나간다고 해놓고 사실은 방금 저랑 데이트하고 온 거였어요. 가끔 당신이 회사에서 나올 때 제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최유라를 쳐다보았다. 나한테 이런 말에서 무슨 의미가 있죠? 최유라는 웃었다. 당연히 알려주려고요. 시완 오빠가 예전에 당신한테 잘해줬던 거 다 연기였다고. 그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뿐이라고요. 나는 최유라의 순진한 모습을 보며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여전히 사랑의 환상에 빠져 있었다. 최유라 씨,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당신들 500일 넘게 사귀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을 때도 그는 거부했어요. 정말 그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최유라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완 오빠가 그랬어요. 그냥 당신이랑 재산분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라고. 그가 어떻게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그의 아이를 가졌는데 제가 이번에 온 것도 당신한테 충고하려는 거예요. 고시완한테 조금의 미련도 갖지 마세요. 빨리 포기하고 우리 세 식구가 함께하게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완고한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다. 상식적으로 그녀가 상간녀 노릇을 자처하고 계속 나를 도발했으니 내가 그녀에게 좋은 얼굴을 보여줄 이유는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젊고 대학생이고 원래는 밝은 미래가 있었기에 몇 살 더 많은 여성으로서 그녀가 고시완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최유라는 계속 나를 고시완을 뺏으려는 악독한 본처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최유라 씨, 이혼 합의서는 이미 고시완 씨한테 줬어요. 전자파일까지 포함해서요. 당신이 내게 시간 낭비할 바에 돌아가서 고시완 씨나 설득해서 빨리 사인하게 하세요. 나는 말을 마치고 가방을 메고 바로 카페를 떠났다. 최유라가 돌아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고시완은 며칠 동안 번호를 바꿔가며 내게 수많은 전화를 걸었다. 매번 전화가 연결되면 그는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러다 3일 후 고시완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전화기 너머가 한동안 조용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세요? 나윤아, 나야. 전화 끊지 마. 이번에는 너한테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거대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이어서 브레이크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고시완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그는 응급실 밖에서 서 있다가 나를 보자 눈이 빛났다. 여보, 왔구나. 걱정 마. 내가 속도 조절 잘했어. 최유라는 안 죽어. 하지만 걔 뱃속의 아이는 분명히 유산됐을 거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시완을 쳐다보았다. 이 교통사고 당신이 일부러 낸 거야? 최유라를 유산시키려고? 고시완은 내 손을 잡았다. 응, 걔가 며칠 동안 계속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닥달하잖아. 내가 싫다고 하니까
회사에 찾아가서 소란 피우겠다고 협박하더라. 내가 말했잖아, 여보. 나는 전에 최유라한테 꼬임에 넘어간 거라고. 나는 정말 너 하나뿐이야.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나는 손을 들어 고시환의 뺨을 때렸다. 이 지경에 이르러 내가 그를 보는 눈빛에는 혐오감만 남아있었다. 고시환, 너 정말 역겨워. 먼저 바람 피운 건 너야. 네가 원하지 않았으면 누가 널 유혹할 수 있었겠어? 설령 최유라가 잘못했다 해도 가장 죽어 마땅한 사람은 바로 너야. 고시환은 내가 이렇게 나오자 포효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아이도 포기했어. 최유라도 끊겠다고 했어. 왜 너는 맨날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우리 그냥 잘 살면 안 돼? 나윤아, 제발 부탁할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최유라의 병상 침대를 밀고 나왔다. 최유라는 아직 깨어 있었지만 과다출혈로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움직이지 않고 고시환을 쳐다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네가 그랬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이 아이도 기대된다고 했잖아. 고시환, 너 나를 속였어. 왜 나를 속인 거야? 고시환은 이때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거 다 내가 너 속인 거야. 네가 바보같이 그런 말도 믿은 거지. 내가 몇 마디 달콤한 말 해주니까 정말 내가 내 아내랑 이혼할 줄 알았어? 감히 내 커리어를 가지고 협박을 해? 네가 뭔데? 최유라는 입을 벌린 채 목구멍에서 쉬어빠진 흐느낌 소리를 냈다. 병상 침대는 점점 멀어졌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 가서 최유라를 문병했다. 내가 가져온 과일을 옆에 두고 병상에 앉아 멍하니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병상 옆에 앉았다. 최유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쉬어빠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류나윤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고시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가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뿐이에요. 나는 우리가 함께한 500일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나를 그냥 유흥거리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붉은 책자를 꺼냈다. 책자에는 이혼증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최유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고시환이 기혼자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그가 털어놓았어요.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헤어지기 싫었어요. 고시환은 항상 이혼하는 게 번거로워서 안 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그가 나를 위해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나는 그냥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나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큰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도움을 줄게요. 고시환을 고소하고 싶다면 내가 도울게요. 최유라의 손이 떨렸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시환이 일부러 차 사고를 내서 최유라를 유산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 나는 최유라와 함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고시환이 그날 나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보관했다. 여기에 경찰이 확보한 도로 CCTV 영상까지 더해져 이러한 유리한 증거들은 고시환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완전히 입증했다. 나는 최유라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고시환은 최종적으로 살인 미수죄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나도 순조롭게 이혼 증명서를 받았고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았다. 사건이 중대했기 때문에 이 일은 뉴스에 보도되었다. 최유라는 학교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휴학계를 냈고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 치료도 받았다. 나는 그동안 살았던 집을 팔고 회사에 해외 파견을 신청하여 파리 지사로 가게 되었다. 비행기에 오른 후 나는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